너 지금 아직 총각이라서 그렇지 결혼하면 다 앉아서 소변을 논다. 근데 사실 중장년의 경우에는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잔뇨가 조금 더 줄어들어요. 여성분들은 서서 보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샤워할 때. 그런데 샤워를 할 때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물소리만 들으면 너무 마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뇨학과 전문의 황진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문교훈입니다. 남자는 비뇨기과를 가고 여성분들이 산부인과를 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여성들도 비뇨기과를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반대로 남자가 부인과를 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 이름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산과 부인과를 합친 게 산부인과고요. 비뇨의학과는 비뇨기를 보는 과인데 비뇨기는 남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뇨기를 가진 사람은 다 비뇨의학과를 가는 거고 산부인과는 산과랑 부인과 질환이 없는 사람은 올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남성분을 저희는 전혀 진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굳이 가겠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면 바득바득 우긴다면은 사실은 웬만한 질환을 산부인과 의사도 볼 수는 있죠. 우린 의사니까 그냥 일반 의가 볼 수 있는 영역의 모든 질환은 남자 환자, 여자 환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지만 전문은 아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디를 놀러 갔어요. 너무 열이 나고 막 기침 나요. 약 먹고 싶어. 그럴 때 산부인과 가서 저는 감기 치료해주세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뇨의학과는 이런 과입니다.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소변을 만들고 관을 타고 내려오고 방광에 모아지고 요도로 빠져나오거든요. 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요 기관에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게 비뇨의학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소변 볼 때 너무 아파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소변 관련된 불편합니다. 이러면 어딜 가야겠습니까? 비뇨의학과를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산부인과를 가고 남성들은 비뇨의학과를 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옛날 컨셉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성을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입니다. 여성 전용. 전용은 뭡니까? 그런데 여성은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그건 정말 다른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비뇨의학과 질환은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볼 수가 있고 저희도 비뇨의학을 배우긴 하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에서 보는 게 원래 전문이 맞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임 커플들이 많아지니까 불임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에서는 정액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 검사조차 비뇨의학과에서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인데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해서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간다. 저는 아이를 낳지도 않을 거고 여기는 전 자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갈 일은 없는 거죠. 저런 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와이프 손에 끌려서 성병 검사하러 오거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 클리닉에서 정액 검사나 난임 검사를 하러는 사실 산부인과를 더 많이 가기는 하죠. 온 김에 빨리 그냥 여기 접수를 해갖고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맞거나 네, 맞아요. 이러고 싶을 때는 가능은 한데 그런 가능해요. 환자분이 있긴 한가요?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는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혼자서 계속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비뇨의학과 하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시고 이비인후과를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환자분이 오셔서 콧물이 나고 목이 뭐 아프고 기침 나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 진료는 아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들끼리 하는 얘기가 너 지금 아직 총각이라서 그렇지 결혼하면 다 앉아서 소변을 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서 하게 되면 튑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위험하다. 뭐 전립선 뭐 염증이 생기고 뭐가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개 숙인 남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결혼했고 저도 유부남인데 저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원장님 서서 보세요? 앉아서 보세요? 저는 집에서는 앉아서 보죠. 집에서. 어떻게 보세요? 전 서서 봅니다. 저는 앉아서. 밖에 나와도 앉아서. 2대1이네요, 2대1. 근데 사실 대한비뇨의학회나 권인학회에서는 어떤 자세로 소변을 본다라고 하는 게 좋다. 이거에 대한 사실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의견도 전혀 없어요. 다만 중장년의 경우에는 앉아서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요 사실 서서 보나 앉아서 보나 의학적인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40세가 넘어간다 그러면요 앉아서 보는 게 좀 수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변을 보고 나면 방광을 다 비우는 경우도 있지만 잔뇨가 남아요. 그런데 앉아서 보는 경우는 잔뇨가 조금 더 줄어들어요. 잔뇨가 많이 남는다 그러면 고인물은 썩어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전립선과 방광에도 압박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는 게 유리하죠. 흘러가지고 속옷 젖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앉아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변 보는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앉아서 보면요, 골반 근육이나 복부 근육이 좀 이완이 돼요. 서서 보는 것보다. 그러면요, 소변 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의 경우에는 앉아서 보는 게 의학적인 이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학회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그런 권고사항은 아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소변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압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복압이 필요한 거예요. 복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냐면은 윗몸 일으키기. 결국은 무릎이 고관절 높이까지 와 있을 때 그 자세에서 복압을 주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소변을 넣었을 때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서서 보게 되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더해서 내가 같이 힘을 줬을 때 뭔가 잘 밀어내는 듯한 느낌만 드는 것이지, 일정한 압력으로 균일하게 밀어내기 위해서는 앉아서 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갔을 때 네네. 그냥 서서 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남자들이 바지를 다 내리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지퍼 정도 내리고 봐요.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성기를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물리적인 허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앉아서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중장년의 경우에는. 네. 그럼 실제로 내가 복압을 주기 위해서 이걸 누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복압 없이 소변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 우리는요, 네. 소변을 볼 때요, 배에 힘 주고 보지 않습니다. 배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요, 방광에 짜는 힘으로만 소변을 보는 겁니다. 알아서. 배에 힘을 주는 거는 안 좋은 소변 보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절선 비대증, 절선이 커져요. 그러면 소변 나가는 길을 막거든요. 그러면 방광의 힘으로만 짜지 못하기 때문에 배로 힘을 주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방광이 나빠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서서 보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샤워할 때 사실 그걸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좋다던데. 변기랑 샤워할 때 그 배수가 다르죠. 우수랑 하수랑.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배설물은 배뇨기에 변기에 보는 게 맞고, 샤워할 때는 그냥 씻기만 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소변에 균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사실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무균. 우리는 그렇죠. 그쵸. 무균이라고 우리는 네. 사실 알았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처럼 우리가 장내 세균 얘기하잖아요. 네. 소변에도 소변 내에 세균이 있습니다. 방광 쪽에 살고 있는 그렇죠. 균이 있다. 그러니까 소변도 무균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상태도 아닌 거죠. 소변 줄기가 두 갈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좀 자주 그렇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소변 줄기가 두 갈래로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소변 줄기가 약해지면 소변 보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소변을 정말 졸졸졸 본단 말입니다. 소변이 이렇게 스캐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줄기가 약해져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음경의 해면체도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 네. 요도에 그냥 소변이 정체돼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절선 비대증의 그냥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여자도 그런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자도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가만히 좀 한참 기다렸다가 네. 몇 초 있어야지 소변이 나오거나 소변 줄기도 약하게 나오거나 이러한 질환들이 생깁니다. 소변 줄기가 좁아지는 거는 남성한테 가장 흔한 거는 절선 비대증일 거고, 좀 드물지만 요도가 좁아지는 요도 협착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여성의 경우는 요도가 짧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과민성 방광. 방광이 예민하기 때문에 소변이 팍 나가요. 그런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해서 와요. 이거는 좀 달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광에 소변이 없는데 방광이 움직이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요. 배에다 힘을 주면서 본다고요. 그리고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이 예민해도 소변 줄기는 약할 수 있고, 너무 둔해도 소변 줄기는 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 이게 그냥 의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병이라는 거. 네, 치료하면 좋아진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삶이 떨어지는 거 이걸 100세 시대까지 끌고 갈 수 없어요. 폐경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들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모두가, 남자는 예외 없이 다 이제 좀 잔뇨감이 생기고 전립선이 좀 붓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젊은데도 만약에 그러면 일종의 질환으로 봐야 되는지, 만약에 나이가 들었으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거는 약간 살이 좀 찌면서 갑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남성이다? 그럼 50%, 70대면 70%, 90대는 90%, 100세는 100% 남성이 절선 비대증으로 문제를 겪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인데 뭔가 소변 보는 게 불편하고 잔뇨감이 있어. 이거는 방광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40대 중반 이상의 소변 볼 때 잔뇨감이 있다면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과 동반된 방광 질환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자꾸 방광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고혈압을 잘 조절하고 싶잖아요.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에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 방광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환자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못 참겠어. 화장실 가다가 그냥 소변 봐버려. 그리고 밤에 계속 화장실 가야 돼. 너무 자주 가야 돼. 이거는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로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잡수신 분들이 잔뇨감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다? 그럼 맨 먼저 확인할 거는 전립선 비대, 그 다음에는 방광 기능, 이거를 확인해야겠죠. 어떻게 확인하죠? 간단합니다. 맨 처음 하는 게 혈액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걸 확인할 거고, 두 번째는 항문에 손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겠죠. 암일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 그것까지 확인해.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전립선을 손으로 만질 때에는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염증이 의심될 때거든요. 그렇죠. 전립선 염증 자체가 통증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항문통 전립선 촉진하니까 정말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건강한 사람의 전립선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주 뭐 해피한 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눌렀을 때가 아프다. 어떤 분들은 뭐 좀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비뇨의학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 검진 중에 하나로 혈액 검사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립선 암이 사실 너무나 흔한 암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립선과 관련된 치료 성과가 너무 높아서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사실 암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여성분들 자궁경부암 무조건 검사해요. 왜요? 비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백신 때문에 자궁경부암 확 줄었어요. 유방암 막 올라가잖아요. 유방암 검진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암 검진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성들도 잔뇨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중일 때. 출산 후에 또 그걸 뭐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잔뇨감보다는 빈뇨가 많죠. 임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이 눌리니까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장이 눌리니까. 숨쉬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방광하고 관련된 거는 빈뇨가 가장 많고, 그리고 잔뇨감을 느끼는 여성의 가장 큰 질환은 방광염입니다. 방광에 감염이 이루어지면 잔뇨감이 무지막지하게 심해요. 근데 실제 잔뇨는 없어요. 느낌만 있는 거거든요. 여성들은 이런 잔뇨감보다는 오히려 빈뇨, 야간뇨, 그리고 요실금, 이걸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민성 방광에 대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요. 무조건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젊은 나이에 있는 분도 있어요. 심하면 절박성 요실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방광은 어쨌든 근육 조직이죠. 방광도 강하게 키우려면 방광 스쿼트 시키듯이 약간 좀 소변 놓는 거 참고 막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수의 근육이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불수의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 근육은 움직여! 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전혀 아닙니다. 안 움직여야 되는 방광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광 근육이 일을 많이 해서 방광 근육을 키운다?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근데 약간 불수의 근육하고 수의 근육이 같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항문 조인 근육. 우리 의도적으로도 수축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오토노믹하게도 수축이 가능한 근육이죠. 그 근육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케겔 운동 같은 거라. 잔뇨감을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케겔 운동이라고. 정확히 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움찔움찔 힘주는 건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가와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이게 보통 근육이잖아요. 오시면 평가를 먼저 해봅니다. 1분 정도를 내가 연속으로 수축할 수 있을까를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1분 정도 연속으로 수축하기 좀 힘드시고 보통 하시는 게 한 10초에서 15초 사이 정도 하체에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서 나중에 골반 저근 수축, 항문 조인근, 뭐 고환 올림근 이런 근육들 수축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주먹을 꽉 쥐는 것처럼 그 근육에 쪼이는 그 느낌을 1분 유지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골반 주변 근육이 튼튼해야지만 항문 조인근도 같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몇 분 정도 해야 운동이 될까요?
10번씩 뭐 3세트 정도? 워밍업이에요. 그 정도 워밍업. 보통 친구들이 헬스장 가서 10번씩 3세트라고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10번씩 3세트를 여러 가지를 나눠서 하고 오잖아요. 보통 이제 오시면 한 15분 정도의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또 좋은 기구들이 나와가지고 당삭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이면은 이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서 게임하듯이 하는 도구도 있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계를 보거나 이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10초씩 수축을 하는 거를 5번을 시킵니다. 중간에 2, 3초씩 좀 쉴 거예요. 그래서 1분 정도 운동을 시킬 겁니다. 쪼인 상태에서 지금 힘이 들어가시나요? 10초는 못 버텨요. 원래 이게 10초는 본디 못 버텨. 10초를 못 버티면은 그럼 이제 기저귀를 여기 어디 파시든 저는 이렇게 그냥 해요. 항문을 배꼽 위로 잡아 올리듯이, 그러니까 항문에 빨대가 하나 꽂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빨대를 꽂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물을 좀 빨아 올린다. 그럼 항문을 이렇게 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이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 이게 이제 앞에 요도라든지 이렇게 힘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3초 조이고 한 3초 쉬고, 그 다음 한 5초 조이고 5초 쉬고, 뭐 7초, 10초 정도까지를 좀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조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골반 아래 근육에 힘이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보통은 1분이 돼요? 1분까지 되면 아주 건강하신 분이 아주 건강하신 평소에 운동, 그러니까 골반 주변 근육까지 다 운동이 되시는 분들이고 한 10초 정도씩 나눠서 한 3, 4번 정도를 연속으로 수축을 할 수 있으면 정상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께서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 보셨지만 케겔 운동 자체에 감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보통은 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조이는 힘부터 가르치게 됩니다. 네, 먼저 안쪽 허벅지를 조이세요, 허벅지를 조이세요 하면서 그 고정하는 힘을 먼저 충분히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은 안쪽을 조이는 근육이잖아요. 이 반대쪽의 근육을 같이 또 힘을 써줘야지 안정감 있게 고정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벅지 내전근과 그다음에 둔근을 둘 다 힘을 주고 버티게 만든 상태에서 거기서 조이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완 올림근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고완 그거 올림근이 중요해요. 복행근이라고 하죠. 우리 복부에 압력을 만드는 건 복행근과 이 내복사근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부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문만 쪼을 게 아니라 그 고환 쪽을 같이 위로 올리는 그 그래요. 연습을 같이 그게 더 좋잖아요. 네. 오래 앉아있는 부분 때문에 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앉아있을 때 보통은 밑에 보면 좌골이란 뼈가 잘 닿아 있게 앉아야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앞쪽으로 골반을 굴려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성기가 이렇게 눌리고 질이 압박이 되면서 오히려 방광이 더 예민해지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요도도 자꾸 건들게 되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골반 근육이 과긴장되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약물이라든지 수술로서만 교정하려고 했는데요. 적절한 물리치료로서 골반 근육을 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여성들은 살면서 3번에서 5번 정도의 방광염은 다 경험을 합니다. 웬만하면 방광에 걸리는 감기 몸살이니까. 물론 통증이 동반되면서 잔뇨감 되게 심해지죠. 골반의 모형을 보게 되면은 아래 부위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받치고 있는 근육이 바로 골반 저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다 다 쏟아져 내릴 거 아니에요. 그걸 떠받치고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의 힘을 잃게 되면은 골반 강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이 다 아래로 쏟아내리면서 되게 예민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케겔 운동을 이 영상 끝날 때까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다가도 다시 한번 맞다 그때 우리 지효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연습을 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겠다 싶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좋죠. 케겔 운동은 너무나 중요한 게 사실 다리는 지탱하는 거고 우리 몸을 다 받추는 게 이 골반저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없으면 이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다른 근육이 잘못해서 힘이 들어가요. 평소에. 그러면은 뭐 전정통이라던가 외음부 통증 증후군이라던가 아니면 몸이 어딘가가 아프다던가 다리, 무릎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신체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들이 생겨요. 방광도 연관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아파질 수 있는 다양한 통증 질환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 느끼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내가 뭔가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발기가 안 되거나 좀 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정 조절하기 어려운 조루가 생기거나 이런 모든 성과 관련된 치료의 1번도 골반 안에 근육을 만드는 거거든요. 남성 경우에는 조루 증상도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운동은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신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들 쉬 못하면 쉬 해주면 또 쉬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경험입니다만 소변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해갖고 이러면 나올 거라고 물을 트니까 그 물소리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샤워를 할 때 소변을 보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앞으로는 이제 조건반사처럼 물소리만 들으면 너무 마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배뇨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은 있어요. 갑자기 물소리를 듣는다든지 샤워하다 보면 수변 마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주로 일어나는 상황이 방광이 예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좀 자주 가고 수변 좀 참기 어렵고 밤에 수변 마렵다 깨고 이런 분들은요, 물소리만 들어도 화장실 갑니다. 이거는 약간 병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밤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저희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위쪽에 관에 물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깨서 네. 화장실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도가 짧은 여성분들이 과민성 방광 또 절박성 유실금 이런 게 있어서 못 참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왜 물소리를 들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지 아세요? 참느냐 못 참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대부분 가고 싶고, 그걸 MDR이라고 해서 포유류 반사. 네, 포유류 반사라고 해서 다이빙할 때 배우는 건데요. 물 안에 들어가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피가 혈관이 다 수축이 돼요. 주요 장기로만 피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수축을 하면 이 모인 피가 신장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는 포유류 반사인데, 특히 얼굴에 물이 닿으면 이 포유류 반사가 잘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좀 익숙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이런 반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냥 바로 몸에서 나타나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정신과 치료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약물로 치료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하는 건지.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늘 머리카락이 있다는 걸 느낀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괴로운 일입니다. 불편하죠. 예. 네. 늘 수변 마려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괴롭거든요. 심지어는요, 네. 방광에 소변이 찰 때 이거를 통증으로 인식하는 병도 있거든요. 통증성 불편감이 있고 늘 수변 마려운 느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실제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비뇨합과 질환 중에 배뇨장애가 있거나 통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같이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방광 질환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얻는 거지, 정신과적인 어떤 의지, 내 의지가 부족해서 수변을 못 참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방광 질환이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준다. 또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좀 보다 보면은 저는 그분들의 최종 목적이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바닥에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심리적인 불안감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도 정신과 협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물론 유전적인 이유로 방광이 예민한 경우도 있지만 변비가 심하면 화장실 자주 가거든요. 네. 엄마들은 몰라요. 우리 애 매일 대변 보는데, 근데 배 사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대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똥이 어떤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굵고 이렇게 잘 보는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닐 수도 있다. 그럼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도뇨관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고서라도 편안하게 자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소변줄을 오래 꽂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데 소변줄을 꽂고 있으면 자극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불편함을 줍니다. 근데 소변 꽂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아파요.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잔뇨감이 오기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뽑아서 잔뇨감이 없어져야 나의 일하는 데 있어서도 뭐 생산성이 좀 오를 것 같으니까 한 방에 모아서 팍 하고 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소변 참는 습관은 유익하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성인의 경우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경우는 대부분 병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광 근육에 문제가 있는데 소변을 참게 되면 방광은 일을 더 해요. 그러니까 방광 기능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소변을 참아서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마다 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어. 네. 이거는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방광벽을 계속 두껍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른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절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환자분들이 됐든 여성분들 중에 과민성 방광이 됐든 신경이성 방광이 됐든 소변을 참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약물을 줄여가고 끊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는 블래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방광 훈련을 시켜요. 이 방광 훈련 기간 동안에는 소변 참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치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드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는 거지, 보통 환자분들이 내가 과민성 방광이 있는데 막 소변 참아? 그럼 나중에는요 정말 힘들어져요. 하루 종일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보통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를 화장실 가는 걸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요, 우리가요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는 게 꼭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럼 좀 갈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왜 가는 거냐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많았기 때문에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서예요. 네네.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다. 그냥 수분 섭취를 조절하면 되니까. 문제는 방광에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없는데 얘가 움직이는
움직여서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예.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서 물이 좀 차서 내보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안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물은 드셔야죠. 결석 생겨요. 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것도 보세요. 물 하루에 2리터 마시래요.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과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가 1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는요 1리터 전후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를 빼놓고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평균적으로 물을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게 1리터.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1.5리터 수준이지 하루에 2리터 수분 섭취하는 건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름 노폐물도 배출하면서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안 좋다는 거 계속 할 뻔했어요. 뭐 물을 많이 마셔서 좀 도움이 되게 한다든가 방광훈련. 좀 참는다든가 이런 훈련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을 때까지 봐야 하는 배뇨,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우리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들도 꽤 있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으니까 실천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